비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더 할게, 잠수함 이외에 다른 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어서 노르웨이에다가 주려고 한 거, 그것까지 캐나다에다가 먼저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할 정도가 된 거죠. 만약에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된다면 잘못하면 평양이 쥐두새도 모르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네. 그게 샹하이 앞바다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거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뒤 주변국들이 잇따라 영공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확전 신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라크,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 나라들이 영공을 폐쇄한 거, 이거는 주변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네 나라 공항을 방어하고 자기네 나라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비행기들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영공 폐쇄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는 확전의 신호로 볼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확전이 아니고 이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 세력들은 이거는 확전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영구 전쟁, 끊이지 않는 전쟁의 단계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요,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그 네타냐후 총리의 그 세력, 뭐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세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세력들, 그들이 원하고 있는 거는 그레이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중동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영토를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력으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이 중동 국가들을 장악해서 자기들 뜻대로 하고 싶다, 다시는 이스라엘에 덤비지 못하게 만들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그레이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이념인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달성하려면 계속해서 뭔가 군사적인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항하는, 그에 맞서는 이란의 입장은 뭐냐? 이란은 기본적으로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나라를 없애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아예 이 중동 지역에서 없애고자 하는 것이, 그게 이란이 추구하는 바예요. 뭐 그거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바인 거죠.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레바논과 하마스라고 하는 건 어떠냐? 이거는 다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에요. 이란이 무슬림 중에서도 시아파이지 않습니까? 근데 레바논의 남부에 위치해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 세력도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파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종교적으로 보면요, 3분의 1 정도가 시아파 이슬람이고요, 또 다른 3분의 1이 수니파 이슬람이고, 또 다른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씩 해서 거의 30%씩입니다만은 나머지 30%는 기독교예요. 카톨릭 또는 그리스 정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인 거죠. 그래서 이 세 세력의 연합된 나라가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시아파 이슬람들, 그들이 만든 전투 조직이 바로 헤즈볼라인 거고요. 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북부 국경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남부는 바로 이스라엘의 북부인 거예요. 둘이 그래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헤즈볼라는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돈을 대주고 이란이 군사훈련을 시켜주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을 했죠. 무력 공격을 하면서 헤즈볼라의 지도부가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헤즈볼라라고 하는 세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게릴라 조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규전을 하는 조직이 아니고 게릴라 조직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들의 존재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서 현재의 그 이스라엘 정권을 물러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헤즈볼라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끝낼 수가 없어요. 끝낸다고 해서 끝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 게릴라 조직들이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 시아파 레바논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기 전에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 여기도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이 2003년부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잖아요.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반격을 했죠. 반격을 정말 세게 보복 공격을 했고 그래서 하마스의 지도부는 대부분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민간인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들도 계속해서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거기도 게릴라 조직들이 됐고 테러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도 포기할 생각이 없고 헤즈볼라도 포기할 생각이 없고 하마스도 계속해서 항전을 하려고 하고 이란은 계속해서 그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 정식으로 아예 교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된 거죠.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끝낼 수 없다. 어느 쪽도 끝낼 수 없다. 임시로 뭐 서로 우리 휴전합시다 또는 종전합시다 하고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의미한 상황이다. 언제 다시 게릴라전이 터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종전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먼저 그 미국부터 살펴보면요. 미국은 이 전쟁을 가급적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 11월 달에 중간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괴롭고 지금 보면 CPI 지수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로 다시 올라간 상태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미국 국민들이 이 전쟁을 안 좋아하죠. 왜 거기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스라엘의 설득에 넘어가서 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베네수엘라의 군사작전과 같은 차원으로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설득을 했고 그리고 초기에 전쟁 첫날은 그게 성공하는 걸로 보였죠. 왜냐. 이란의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최고 지도부 또 군사 최고 지도부 지휘부들 여기 다 죽어버렸잖아요. 한 50몇 명이 죽었던가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이거 성공했다.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혀 계산이 달랐던 거예요. 이란은 베네수엘라하고 다른 나라였고 그리고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이 조직 또 그리고 이란의 그 종교 지도부들 이들 모두 다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미국은 계속해서 군사 목표물들을 10,000개가 넘게 타격을 하고 괴멸시켰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괴멸된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의 미사일과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태고 계속 복구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냥 빠져나가게 되면 이건 잘못하면 전쟁이 실수한 것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란이 그거를 약점으로 삼아서 계속 위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모양 좋게 빠져나가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택한 전략은 뭐냐? 군사적인 공격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 배들은 꼼짝을 못 하는데 이란 유조선들은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 배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돈을 못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미국이 그래서 그 포인트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란 배들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이란으로서는 그 혁명 지도부를 포함한 그 지도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충돌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뭐 미국의 헬기가 떨어졌느니 뭐 여기저기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건 뭐 서로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란은 그토록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 항전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 이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것, 이제 이 전쟁 이후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은 그 세력이 바로 이란 혁명수비대잖아요. 한 30만 명 정도가 되는 그 세력인 겁니다. 이 전쟁 이전에 이란의 실질적인 권력은 종교 지도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혁명수비대는 그 바로 밑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전쟁이 터지면서 이란의 실질적인 권력은 바로 그 혁명수비대, 정규군이 아닌 그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여기가 장악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냐? 이건 돈입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자, 그동안 말이죠.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동결한 자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된대요. 정확한 금액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이란의 경제 규모로 보면 어마어마한 이란의 자금들, 그게 다 석유 판매 대금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게 미국에 의해서 다 동결이 되어 있는데 그거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의 혁명수비대로서는요, 그 돈을 가지게 되면요, 이건 정말 강력한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 내놔라, 그거 풀어달라라고 미국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풀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서로가 요구하는 바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미국은 또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기존에 60% 농축되어 있는 핵물질들도 미국에다가 달라, 미국에 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란의 군사 지도부는 전혀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요구하는 바, 원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속이 타는 거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라고 봐야 돼요.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모양 좋게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 이게 지금 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명수비대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란 정부가 인터넷 복구 등 경제 정상화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 이란 내부 경제 상황이 한계에 몰렸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란 경제는요, 지금 정말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에 그 최근에 이란 시내를 찍어놓은 영상들을 보면 그래도 잘 사는 동네들은 잘 살아요. 그냥 평화롭게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체 인구의 한 40% 정도는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거고 그 인구가 보면 한 4천만 명 그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그 절대 빈곤 인구가 한 500만 명이 더 늘어났대요. 그리고 병원 같은 데서는 주사기가 없어서 한번 사용한 주사기를 그 물로 씻어서
또는 뭐 물로 끓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재사용하고 있는 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 있고 약품 같은 건 구하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태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인터넷까지 차단이 된 겁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그 배달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SNS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세계 공통이거든요. 이란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이 인터넷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왜냐? 인터넷을 쓰니까 SNS로 자꾸 저항운동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혁명수비대가 하는 못된 짓들을 다 그냥 여기저기 그게 퍼져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그 이란 전역에서 그 시위가 굉장히 확산됐잖아요.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걸 다 인터넷을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인터넷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들도 다 그냥 멈춰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죽을 지경인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뭐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불만이 극도로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란의 구조를 보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란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란의 신정 세력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부 이슬람 지도부라고 하는 세력이 하나가 있고요. 정신적인 컨트롤을 하는 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세력은요.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이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페제스키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선거로 선출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론 혁명수비대를 넘어서지 못해요. 혁명수비대가 실질적으로 선거로 뽑힌 이 세력들을 컨트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은 어쨌든 간에 이란 국민의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거고 어떻게든 민생을 살리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혁명수비대한테 요구해서 야 인터넷 이제 그만 좀 차단 이제 풀고 이제 개통을 하자라고 강력하게 제안을 해서 인터넷이 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100% 풀린 게 아닙니다.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 주체들을 딱 제한을 했어요. 한 40% 정도밖에 안 열렸대요. 현재도.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란의 인터넷을 중국화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중국의 인터넷 여러분 아시죠? 중국에서는 구글 같은 거 안 됩니다. 네이버도 안 돼요. 들어올 수 없어요. 왜? 중국은 자기들 영토 안에서만 작동하는 인터넷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외부하고는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자,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추구하는 인터넷은 뭐냐? 이란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인터넷. 외부하고는 다 차단이 되고 그리고 정부가 그 인터넷을 컨트롤하는 거기서 돌아다니는 정보도 다 검열하고 하는 그런 인터넷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어주고 있느냐? 그건 중국이 와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죠. 조만간 그런 인터넷의 시대로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란은 한 40 내지 50% 열려 있는 그런 인터넷을 쓰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호 피격과 반대로 유니버설 위너호는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통과시킨 의도는 무엇일까요? HMM 나무호라고 하는 게 피격을 당했는데요. 이거는 이란의 세력이 공격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국을 노린 거냐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왜냐? 이 나무호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공격을 받은 여러 척의 선박들이 있어요. 그중에는 중국 선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선박도 이란의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거의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소리인 거죠. 그런데요.
이상한 거는요. 중국이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중국은 이란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만약에 이란의 혁명수비대에 있던 군사 지도부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다면 중국을 공격했을 리 없어요. 그럼 중국 선박이 공격을 당했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 이거는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 전쟁 이전부터 모자이크 전술이라고 하는 것을 써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여러 개가 달린 겁니다. 보통의 군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부분 나라의 군대라고 하는 거는 그 지휘부가 딱 하나가 있잖아요. 그 지휘부에서 일사불란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이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휘부가 없어지더라도 단위 부대들이 각자 알아서 행동할 수 있게 그런 자율권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 개인 그런 군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중구 난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HMM 나무호가 공격을 당한 것도 그런 것의 일종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확실한 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국 국적의 배를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그거는 통행료도 받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공식적인 결정에 의한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그 지휘부의 입장에서는 야, 한국하고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통과시켜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한국 선박이 피격을 당한 것은 그건 중구난방식의 모자이크 전략의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은 현재 이재명 정부는 저는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라든가 이런 걸 안 할 거라고 봐요. 그건 안 한다. 오히려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나가지만 이란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 이란은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고 또 이란은 북한하고 가까운 나라고 이재명 정부는 또 북한하고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북한,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미국만큼이나 등거리 외교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공격의 수위를 높이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그런 전략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이 자국과 노르웨이 몫의 잠수함을 먼저 넘기겠다는 초강수를 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한국에 너무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급하게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캐나다의 잠수함 상황을 보면요. 캐나다는 디젤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영국산인데 1980년대하고 90년대 초반에 제작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낡은 거죠. 벌써 40년 넘은 그런 30년 내지 40년 된 그런 잠수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퇴역할 수밖에 없고 그 기능들이 형편없는 상황이고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잠수함이 너무나 시급한 상황입니다. 왜냐? 이 북극해라고 하는 것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북극에 얼음들이 녹으면서 북극으로 다니고 싶어 하는 선박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잠수함들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미국도 적극적으로 북극을 진출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극이라고 하는 게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캐나다의 영해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북부에 북극해들을 다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걸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잠수함인 거죠. 근데 캐나다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디젤 잠수함을 큰 거 현대식 잠수함으로 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4척인데 이걸 다 폐기하고 12척을 확보하겠다 이런 거예요.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는 3교대제로 일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최소한 그래서 이제 3척은 필요한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운행을 하게 되면 그러고 나면 그거를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수리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3교대제로 하게 된다는데 12척을 가진다는 얘기는 4척을 늘 운항을 하고 있겠다. 이제 이런 계산인 거죠. 그런데 스스로는 캐나다가 잠수함을 만들 수 없으니 이제 이것을 만들어줄 나라를 모집을 한 거예요. 제안서를 받은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지금 서로 경쟁을 벌이는 거는 한국의 한화오션, 현대조선 여기에 이제 팀하고 또 독일의 TKMS라고 하는 것과 또 노르웨이의 한 팀하고 이렇게 두 팀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독일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전에 일본도 그렇고 스웨덴,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여기에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스스로 물러나거나 탈락되거나 뭐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한국과 독일 두 나라가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얼마나 좋은 잠수함을 납품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한국은 어떠냐? 2026년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이 프로젝트 결정은 2026년 6월 말에 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달 말에 되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때 결정이 되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초도함이 납품이 되느냐? 2032년에 6년 후에 초도함을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4척을 납품을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년 한 척씩 해서 2043년까지 12척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국 측의 제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캐나다의 잠수함 승조원 200명을 한국 측에서 훈련까지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실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캐나다에 납품할 그 배, 그게 지금 이미 완성이 돼서 한국군이 그걸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잠수함을 몰고 캐나다까지 가서 캐나다의 승조원도 태우고 관람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독일은 어떠냐? 독일이 납품하려고 하는 그 잠수함은요, 실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무슨 소리냐? 설계도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제작 중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TKMS가 노르웨이에다가 이것을 납품하기 위해서 노르웨이하고 같이 제작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불리한 거죠, 독일은. 그런데 이들이 제안하는 일정은 어떠냐면 2034년에 1호기를 납품하고 2036년에 2호기를 납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2032년에 1호기를 납품하고 2035년에 4호기까지 납품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벌써 1호기, 2호기가 상당히 늦은 거고요. 그 이후에 12척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건 사실은 명확한 일정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물도 어떻게 생긴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 거기다가 납기도 더 늦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독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우리가 너무나 불리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특단의 결정은 뭐냐? 현재 만들고 있는 그 잠수함, 이 모델의 잠수함이요. 그거는 노르웨이에다가 납품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또 독일군이 보유하려고 만드는 그런 모델들인 거거든요. 그거를 독일이 보유하려고 하는 모델 2척과 노르웨이가 보유하려고 하는 잠수함 4척 이렇게 해서 6척을 먼저 캐나다에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하고 뭐 거의 일정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2036년까지 4척을 캐나다에 인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급한 상황이어서 자기들이 쓰려고 한 것도 노르웨이에다가 주려고 한 거 그것까지 캐나다에다 먼저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할 정도가 된 거죠. 사실 독일도 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 독일이 나토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이잖아요. 프랑스와 같이. 캐나다도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나토 회원국인 거예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다시 말하면 군사 동맹체이잖아요. 이 나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같은 나토의 회원국이잖아. 캐나다 너희하고 우리 독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지. 나중에 군사작전을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설득력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납기라고 하는 것은 캐나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죠. 왜냐? 세계 정세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2032년만 하더라도 이미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맞추지 못한다? 2050년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그래서 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납기에 독일이 확실하게 밀리고 있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특단의 조치 자기들이 보유하려고 하고 또 노르웨이에 납품하려고 하는 것까지 먼저 캐나다에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잠수함 실물을 인도하는 것. 이 부분에서는 그 굉장히 크던 격차가 이제 한국과 독일 사이에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버 프로젝트가 캐나다 저탄소 수소 산업의 판도를 바꿀 카드로 평가받는데 캐나다 입장에서 한국의 제안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제 수소차, 수소 트럭을 만들고 또 그 수소 트럭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 공급망을 캐나다에다가 설치해 주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 제안인 겁니다. 여기서 왜 비버이냐? 캐나다에 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비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버라고 하는 게 캐나다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그런 동물 또 상징적인 동물인 거죠. 그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준 겁니다. 비버 프로젝트. 이거는 캐나다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이름인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런데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캐나다가 내세우고 있는 잠수함 공급자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이 이제 공개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 50%, 15%, 15%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20% 첫 번째 게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50%는 유지보수이고요. 15%는 파이낸싱이고요. 나머지 15%는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잠수함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잠수함이 얼마나 성능이 뛰어나냐? 그것의 납기는 얼마나 빨리 공급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게 이게 20%예요. 전체 평가 점수에. 50%는 뭐냐? 이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능력이 50%나 됩니다. 평가 점수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플랫폼과 또 유지보수 이 70%에 있어서는 한국이 원래는 압도적인 우위였지만 독일이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하고 독일하고. 자, 그런데 파이낸싱이 15%잖아요. 이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고 또 얼마나 크레딧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파이낸싱 그 대출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5%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5%는 이것과 무관하게 캐나다에다가 어떤 다른 이익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15%거든요. 이 비버 프로젝트는 그 마지막 15%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국이 이것이 아니라도 기존에 이미 캐나다에다가 여러 가지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캐나다산 LNG, 캐나다산 가스를 340만 톤을 한국이 도입하겠다. 현재의 구입량보다도 5배에 달하는 구입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 또 캐나다산 핵심 광물들을 90억 달러어치를 또 수입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심되는 기업이 바로 한화 오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화가 전체 종합 방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화가 탱크도 만들고 자주포도 만들고 여러 가지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한화가 그래서 야, 잠수함 사업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캐나다에 가서 방위산업 공장을 돌릴게. 캐나다에다가 방산 공장을 만들고 너희들 기술자를 고용을 하고 너희들 기술자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줄게. 그리고 그 공장은 캐나다에서 돌릴게. 이렇게 하면 한 2만 5천 명의 일자리는 생길 거야. 이런 제안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더 할게, 더 파격적으로 할게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건 한화뿐만이 아니고 현대자동차가 캐나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캐나다에다가 투자를 했었죠. 그 현대의 캐나다 공장을 만들었었는데 실패를 했었죠. 90년대인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다시 캐나다 가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국 정부가 현대차를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현대차가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소차예요. 근데 사실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좀 뜨악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의아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수소차야? 전기차가 아니고? 사실 그리고 현대차의 입장에서도 전기차 공장을 가서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에 전기차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캐나다가요. 카니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국에다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가 중국산 전기차 BYD라든가 또는 GL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경쟁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가성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워낙 싸잖아요. 값이. 그러니까 현대의 아이오닉 6라든가 이런 것들은 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는 안 되겠다. 그 대신에 중국이 없는 거, 중국이 못하는 거 그거를 해줄게. 그게 바로 수소차 인 것이고요. 그 수소차 부문에서 현대차가 상당히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해주겠다라고 캐나다에다가 제안을 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잠수함 이외에 다른 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15%를 차지하는 그런 비중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은 그럼 어떠냐? 독일의 TKMS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86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캐나다에 갖다 주겠다. 그리고 일자리의 숫자로 따지면 65만 개의 일자리를 캐나다에다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독일의 TKMS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한국이 제안하는 것보다 훨씬 큰 숫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860억 달러의 효과를 가져다 주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6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큰 제안을 해놓은 상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겠죠. 그 15%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경쟁국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한국형 핵잠수함과 기존 디젤 잠수함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잠항 지속 시간, 얼마나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 속에서 계속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시간인 거고요. 두 번째는 물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 결정적으로 이 두 가지가 큰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잠수함들은 디젤 잠수함이죠.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러면 디젤 잠수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디젤 엔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디젤 자동차를 보시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디젤 엔진을 달고 있는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그 디젤 엔진을 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추진을 하려면 뒤에 스크류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디젤 엔진을 가지고 그 스크류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가지고 스크류를 돌립니다. 모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디젤 엔진이라고 하는 건 왜 필요하냐? 그 디젤 엔진을 가지고 발전을 해서 그걸로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는 용도인 겁니다. 그게 디젤 엔진의 용도예요. 사실상 물 속에서 디젤 엔진을 돌릴 방법은 없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왜? 디젤 엔진을 가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폭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다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매연이 나오잖아요. 그 좁은 잠수함 안에서 디젤 엔진을 그냥 돌린다고 생각하면요. 다 질식해서 죽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젤 엔진을 돌리려면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매연도 빼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산소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디젤 엔진은 배터리로 모터를 돌려서 추진을 하는 그런 잠수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배터리라고 하는 게 그게 전기를 담고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배터리를 가지고 모터를 돌려서 물속을 가는데 물속의 저항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금방 닳아요. 그래서 구형 배터리를 달고 있는 거는 길어도 3일이에요. 3일만 물속에 있으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충전을 하기 위해서. 또 최근에 쓰고 있는 그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 3주까지도 있을 수가 있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터를 작동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밖으로 나오면 디젤 엔진을 가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관측이 되는 거예요. 정찰 위성으로 관측이 되고요. 멀리서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레이더 같은 걸로 다 잡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다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은밀하게 다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밀하게 다니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어떠냐? 이것은 잠수함 안에 아주 작은 소형 원자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소형 원자로를 가지고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거기서 증기가 발생하잖아요. 증기를 가지고 증기 터빈을 돌립니다. 그걸 가지고 스크류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라늄을 가지고 핵 분열을 일으켜서 그걸 에너지로 만들어서 그걸로 물을 끓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무한정 원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승조원들이 쓰는 그 산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요, 거기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 전기를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또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분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키잖아요. 그 증기를 가지고 가스 터빈을 돌리고 스크류를 돌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 가스 터빈을 돌려서 그걸 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전기를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요. 어떻게? 밖에 물은 무한정 있잖아요. 물속에 있으니까 그 물을 흡입해서 그걸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하는 거죠. H2O 분자를 H와 O로 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소금기를 제거해서 그걸 가지고 물을 만들죠. 먹는 물, 쓰는 물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원자로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또 스크류를 돌리고 하는 거 이거를 거의 영원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요. 속도입니다. 속도. 기본적으로 최고 속도를 놓고 봤을 때 디젤 잠수함은 최고 속도가 한 20노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노트는 1.8km거든요. 그러면 시속 36km 정도 이게 맥시멈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최고 속도가 30에서 35노트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시속 50km에서 60km 요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속도 자체도 핵추진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더욱더 차이가 나는 거는요. 그 최고 속도로 얼마나 계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디젤 잠수함은요. 이게 배터리로 작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최고 속도로 계속 가게 되면요. 이거 1시간도 채 못 갈 수 있어요. 옛날 축전지로 가는 거는 1시간도 채 못 가고 리튬 이온 배터리로 가는 잠수함 같은 경우는 2-3시간까지도 갈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게 맥시멈인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밖으로 나와야 돼요. 물 밖으로 나와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어떠냐? 최고 속도로 거의 영원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물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의 원산 앞바다나 또는 뭐 베이징, 샹하이 뭐 이런 데 앞바다에 가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는 왜? 은밀하게 가니까 적발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속에서 그 적국의 잠수함에 적발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서로 조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갈 때 최고 속도로 도망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디젤 잠수함은요. 기껏 해봐야 아무리 길어도 2-3시간 그 최고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 디젤 잠수함에 의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적발됐다라고 하면 그는 어떤 잠수함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도망을 가버리면 거기에다가 뭐 이름을 써놓은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잠수함인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고 속도가 중요하고 그 최고 속도로 얼마나 지속해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형 핵잠수함이 동북아 안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는 아주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놓고 보시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위 킬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그 핵 폭탄을 쏠 기미가 보이면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전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미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하에 숨겨져 있던 경납고에 숨겨져 있던 미사일,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밖으로 나오네. 그거를 이제 평소에 위성 같은 걸로 감시를 하고 있다가 그게 나오고 이게 남한을 향해서 쏘는 것 같은 기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작전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그걸 모르겠어요? 북한도 알죠? 그러면 육상에서 쏘는 거는 선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면 그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도 잠수함으로, 특히 핵추진 잠수함으로 장기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상태의 그 핵추진 잠수함에다가 그들은 ICBM 미사일, 특히 핵을 탑재한 미사일 같은 것을 그 잠수함에다 싣고 어딘가에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한국이 적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북한도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아예 그 실물을 공개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자, 그것을 정말로 만들 수 있다면,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그들이 그것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 잠수함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잠수함을 우리의 동해 어디에 또는 남해 어디 또는 서해 어딘가에다가 그거를 서울 가까운 데다 갖다 놓고 위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 없으면 그거를 감지해낼 방법도 없는 거고 그걸 어떻게 막아낼 방법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얼마든지 평양 가까운 곳에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잘못하면 평양이 쥐두새도 모르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한국이 현무5 같은 거대 괴물 미사일들을 싣고 가서 거기서 잠복하고 있다면 그걸 한다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건 정말 신경 쓰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한 억지력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밀성 때문에 상대방 국가, 적대 국가가 그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 적대 국가 북한에 대한 상당한 억지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이 만약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된다면 그 핵추진 잠수함이 어디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샹하이 앞바다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거죠. 그것도. 물론 자기들도 핵추진 잠수함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고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그들도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특히 중국이 대만 해협을 넘어서 이제 대만을 공격을 할 경우에, 그래서 대만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분명히 여기에 대만군하고 합동해서 군사작전을 펼치게 될 텐데 이럴 때 미국이든 일본이든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이 한반도잖아요. 이 서해, 동해 여기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북한이 이미 핵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 또 중국이 이쪽을 또 동시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든 미국이든 간에 이 대만에다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된다면 이 한반도와 동해, 남해, 서해 여기에서 상당한 억지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라고 하는 것이 이 전 세계의 지정학적인 대결 구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AI의 흐름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피지컬 AI 시대의 배터리 기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시원찮으면
지금 현재 기술로는 보통 2시간 내지 맥시멈 4시간까지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려면 전선을 꽂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행동에 제약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한 2시간 움직이고 또 충전해 줘야 되고 이건 너무 불편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성능을 높여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상태는 어느 상태냐면 현재 미국에서는 올해부터 이미 상용화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원엑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회사가 니오라고 하는 NEO라고 하는 로봇을 상용화를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니오라고 하는 게 사람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냥 겉에도 철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철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돼 있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소재를 가지고 겉에를 입혀놔서 그래서 사람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요. 현재 리스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방식이에요. 근데 한 달에 $499예요. $500.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75만 원이죠. 한 번에 돈 내고 살려면 이게 $2만 합니다.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돈 내면 3천만 원 내고 살 수 있고 구독 방식으로 하면 한 달에 한 70만 원 내면 이걸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상용화는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 네오라고 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뭘 할 수 있느냐? 가정에서 하는 거는요. 청소기 돌리는 겁니다. 청소기를 갖고 지가 돌아다니면서 돌리고 테이블 닦는 일 또 손님이 오면 손님 마중하는 일, 문 열어주는 일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대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가 한계예요. 예. 그리고 아주 힘드는 일이라든가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못해요. 이게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로봇의 기능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무거운 것을 들으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움직이려고 하면 전기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전기가 소모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방전이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배터리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 디젤차라든가 우리 내연기관차 보면 거기에 납축전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뭐 몇 년씩 쓰지 않습니까? 배터리?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충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연기관, 휘발유 기관 또는 디젤 엔진 이런 것들을 가동을 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기를 차량 내부에서 쓰는 거죠. 끊임없이 충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동차에 쓰는 축전지들이에요. 자, 전기차는 또 어떻습니까? 전기차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뭐 이 정도 충전을 하잖아요. 꽤 오래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차 바닥 한가득 다 배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배터리를 깔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는. 그래서 거기다가 엄청난 전기들을 담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 24시간도 쓸 수 있고 뭐 거리로 따지면 300km 이상도 달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봇은 어떻습니까? 로봇이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부위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거는 요 배밖에 없어요. 다리에다가 배터리를 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에다가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다가 달을 수 있는 배터리의 양은요. 전기차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기차는 무게로 따졌을 때요. 보통 평균적으로 배터리 무게 500kg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어떠냐? 한 2kg에서 5kg 정도, 기껏 많아야 10kg 정도의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배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아요. 로봇이 장착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로봇이 좀 심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거 1시간도 제대로 일 못해요.
그냥 다 방전이 돼버린다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해서 전기를 쓰거든요. 왜? 두뇌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두뇌라고 하는 게 바로 AI잖아요. 여러분 AI가 작동하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반도체들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AI를 훈련시키고 추론하는 그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로봇이라고 하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건 AI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뇌에다가 엄청난 반도체들을 장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로봇이 세상을 눈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 센서들을 가지고 주변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전기를 소모하는 일들이거든요. 움직이지 않아도 전기를 소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운동까지 한다면, 그래서 물건을 들어서 옮긴다든가 요리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려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배터리는 작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성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로봇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띵크탱크들이 전망하기로는 2050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에 10억 대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깔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에너지 밀도, 전기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배터리 성능이 좋지 않다면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사실은 제 성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될 뿐이죠. 인간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건. 왜?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대로 그러면 일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라고 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대로 성능을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이유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은 대개 3원계 배터리들입니다. 니켈, 크롬, 망간 또는 망간 대신에 알루미늄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그 전해질이라든가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을 만든 그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전기차에 많이 쓰고 있는 거는 LFP 배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리튬과 철과 인산을 가지고 만든 배터리이고요. 이게 중국이 이제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니켈, 크롬, 망간 배터리들을 한국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성비 면에서 보면요. 같은 팩이라고 하면 중국이 주로 공급을 하는 BYD 같은데 또는 CATL 같은 데가 공급을 하는 이 중국산 배터리의 값을 100이라고 본다면 한국이 공급하는 3원계 배터리들을 니켈을 중심으로 한 이 배터리는 한 30%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산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는 더 높아요. 그래서 현재 피지컬 AI에는 이 3원계 배터리들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3원계 배터리, 니켈 중심의 이 배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게 LFB보다도 그 폭발 위험이 열폭주라고 하는데 이 폭발 위험이 더 높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분리막이 있고요. 양극과 음극 사이에는 전해질이라고 하는 액체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체 물질 속에서 이온이라고 하는 게 전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온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배터리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그런데 거기에 분리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양극과 음극의 그 전기가 서로 부딪히지 못하도록 그게 부딪히게 되면 이제 합선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도 집에서도 합선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합선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불꽃이 튀고 열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원계 배터리, 니켈을 중심으로 하는 삼원계 배터리는 분리막이 녹기가 쉽대요. 분리막이 녹고 상처가 나게 되면 그러면 이 양극과 음극이 합선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열폭주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배터리가 폭발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게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중국산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높아요. 하지만 이게 값이 비싼 데다가 폭발 위험이 더 높다. 뭐 항상 폭발한다는 건 아니지만 폭발 위험이 높다. 그런데 폭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바로 폭발을 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보급이 되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배터리의 이 폭발 열폭주 문제. 그런데 이거를 아주 훌륭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고체 배터리인 겁니다. 지금 삼원계 배터리, 니켈 배터리는 액상으로 되어 있어요. 액체 전해 물질들을 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전고체라고 하는 건 뭐냐? 고체예요. 전해질이 고체로 된 겁니다.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미 실험실 단계는 넘어섰어요. 자, 고체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분리막이라고 하는 게 녹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러면 열폭주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럼 폭발 위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1로 한다면 지금 삼원계 배터리는 약 2.5배가 되는 거고 전고체가 되면 5배? 이 정도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폭발 위험도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값이 비싸다는 겁니다. 제조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LFP 배터리의 가격을 1로 본다면 삼원계 배터리가 1.3, 전고체 배터리는 4에서 6, 평균 한 5 정도.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이 한 5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투자를 해볼 만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봇이 아주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든지 배터리에다가 투자할 만한 겁니다. 로봇 배에다가 장착한 그 작은 배터리가 값은 매우 비싸요. 그런데 폭발 위험도 없고 그리고 이걸 장착을 하게 되면 한 8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다. 이 로봇이 재충전하지 않고. 그렇다면요 그 로봇이 하는 일이 그리고 매우 값이 나가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주에 나가서 인간이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의 불가능한 일, 그런 일들을 로봇이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지구에서 굉장히 값이 나가는 광물질들을 이 로봇이 달 표면에 가서 그 광물질을 채취해서 지구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배터리에 얼마든지 투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요즘 전쟁 많이 나잖아요. 전쟁 많이 나는데 인간이 가면 죽어야 되는 그런 임무들, 죽을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임무들을 로봇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배터리에다가 얼마든지 투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배터리의 원가 비중을 놓고 보면요. 전기차 바닥에 깔려 있는 배터리의 그 원가가 얼마냐면 전체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의 비중이 얼마냐? 2%예요, 현재.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 값이 좀 비싸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휴머노이드 로봇 원가의 한 10%까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게 현재는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 2027년부터 양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의 값은 매우 비쌀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데다가 이걸 쓰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면 그리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공정에 투입이 된다든가 그럴 수 있다면 이거는 비싼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에서 일본이 앞서 있고 그 뒤를 중국과 한국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체 배터리 경쟁에서 한국은 어느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배터리 분야에서요. 가장 앞서 있는 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 출원이라든가 뭐 이런 걸 놓고 보시면 특히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특허 출원 1위가 일본이고요. 2위가 중국, 3위가 한국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걸로 놓고 본다면 일본이 가장 앞서 있고 가성비라고 하는 측면 또 시장의 규모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은 3위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한국에게 아주 좋은 상황이 오고 있다.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오고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미국과 중국 또 유럽과 중국 사이의 갈등입니다. 서로 이제 분리되는 시장이 분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또 중국산 물질 가지고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배터리는 앞으로 유럽에 공공자금이 투입된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쓰지 않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동안 2차 전지 분야에서 굉장히 잘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보면 한국의 2차 전지 수출액이 100억 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15년 한 7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 당시에는 40억 달러였어요. 그게 100억 달러로 아주 급격히 수출액이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2차 전지가 잘 나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2023년에 정체가 되고 지금은 2025년 같은 경우에 한 70억 달러 뭐 그 수준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이 줄어드는 이유는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산 배터리들이 가성비가 매우 좋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또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중국산 배터리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이 배제되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국은 상당 부분 배제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본보다는 가성비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이 기술은 더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2차 전지 분야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중국 중심 공급망을 벗어날 기회로도 평가받고 있는데 공급망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3원계 배터리를 만드는데 니켈 중심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전해질이 있고 분리막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3원계 배터리는 양극을 니켈, 크롬, 망간 이런 것을 원료로 쓰는 거고 음극은 흑연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 대부분을 다 중국에서 그 원료들을 수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전고체 배터리로 하게 되면요. 음극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음극이 흑연으로 돼 있거든요. 흑연을 음극재로 쓰는 거고 그걸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전고체를 하게 되면 그 음극이라고 하는 것도 리튬을 쓰기 때문에 흑연을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리튬은 쓰잖아요. 리튬을 그전에는 쓰지 않아도 되는데 리튬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리튬도 중국에서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흑연보다는 리튬을 수입선을 다변화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미 포스코라고 하는 데가 포스코 계열사에서 리튬 제조시설, 정제시설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튬 광산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리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중국산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화되면 그러면 중국으로부터의 원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100% 줄일 방법은 없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이 리튬이라든가 다른 금속들 이런 원료 물질들을 중국 이외의 다른 곳으로부터 수입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